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저번에 미술품 투자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하나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의외로 좀 반응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서 그거의 또 일환으로 오늘도 아트테크라고 하죠. 미술품 투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트펀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하면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기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펀드를 얘기를 하는데, 아트 펀드라는 거는 미술품이 대상이 되는 거죠. 미술품이 좀 괜찮은 것들은 고가이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좀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미술품을 구입한 다음에 그 구입한 미술품을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그 수익률을 다시 나눠주는 형태의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좀 아트펀드 관련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트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 이후에는 한국의 좀 유명한 작가들이나 좀 떠오르는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미술품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는 한국 추상 미술계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는 이호환 작가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최초의 미술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긴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라퐁텐 우화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든 곰가죽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금융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월 얼마씩 돈을 불입을 한 다음에 10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실제 작가들한테서 주로 작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동안에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나머지 그동안 사왔던 작품들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례가 있고요. 라퐁텐의 우화 중에 곰과 두 친구라는 우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두 친구가 곰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곰가죽을 미리 잡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인을 찾아가서 돈을 미리 받고 그리고 곰 사냥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냥에는 실패를 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술품 투자도 어떻게 보면 보장되지 않은 수익이나 결과물인 거죠.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돈을 받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는 형식이니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화 화가고요. 라퐁텐이라고 그 우화에서 따온 걸 좀 모임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곰가죽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투자에 관여를 했고 독단적인 선택이나 좀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서 감사인도 두었고요. 미술품 투자에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카소, 방고흐, 마티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년이 지난 후에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굉장한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을 조금씩 나눠 가진 이후에는 남은 수익률을 기존에 잤던 작가들을 후원하는데 다시 사용을 함으로써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작가 후원의 성격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아트펀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트펀드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영국의 철도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한 3% 정도를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 상황에서 미술품 투자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실제 투자 기간도 25년을 설정해 놓고 굉장히 신중한 미술품 투자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거의 2,400여 점을 매입을 했다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데 거의 마지막 경매에서는 한 30여 점, 40여 점이 되는 것들은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파는 작품들도 많았다라고 하고요. 원래는 투자 기간을 한 25년을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했지만 한 14년 이후에 미술품 투자를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술품 투자가 워낙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이제 꼭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 전량 매각을 진행을 했었고 이런 만큼 미술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았었던 펀드였고 작품도 잘 골랐고 파는 시기도 잘 골라서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를 잘한 케이스로
아트 펀드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이 펀드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을 줬던 내용은 조금 저가의 작품들을 여러 개를 사는 것보다 고가의 작품들, 소수의 고가의 작품들을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파인아트 펀드라든가 굉장히 해외에 유수한 아트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 좋은 아트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미술 시장이 발달이 돼 있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한 2000년대 중후반, 한 2006년 정도 때부터 미술 경매 시장이 조금 발달이 되게 되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트 펀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펀드들은 주로 이제 갤러리랑 자산운용사가 협업을 해서 사모펀드의 형태인 거죠.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만 받아서 운용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수익을 그런 형태였었고, 투자 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규모는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술품의 가격 변동이 다른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 변동과 좀 디커플링 돼 있다 보니까 코릴레이션이 좀 낮은 거죠. 유관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좀 금융위기와 같은 자산 폭락의 시대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성향이 있고요.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시장에 붐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좀 오르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좀 덜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코릴레이션이 낮다라는 의미 때문에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년도에 펀드가 많이 생기면서 2010년도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만기이다 보니까 2010년 정도에 청산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 7년, 8년 이러면서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미술품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좀 위장 논란도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미술품 시장도 좀 확실히 죽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2010년도 정도에 청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많은 펀드들이 손해를 많이 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2007년, 6년에 많이 생겼던 펀드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 최근 한 2017년 정도부터였죠. 이제 그러니까 갤러리랑 자산운용사랑 어느 정도 협업이 돼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울옥션이나 이런 데처럼 좀 경매사들이죠. 경매사들과 같이 협업이 돼서 나오는 아트 펀드들도 최근에 많이 좀 나오기도 했고, 나오려고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 펀드의 장점이라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소액으로도 미술품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의 일부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갤러리나 이런 데와 지금 협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미술품의 관심이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산시장, 주식 등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움직임에 있어서 낮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서의 투자처로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청산 시기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 7년에 정했던 것들도 3년 만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술품 투자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서, 그리고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거의 수수료율을 25%, 30%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100원에 샀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실제 파는 가격 자체가 130원에 팔아도 똔똔밖에 안 되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를 했을 때 단기간으로 설정된 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게 소더비 경매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2014년에서 18년 정도까지의
반복 매매인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설정가 사고 판 후에 소장 기간인 거죠. 소장 기간이 10년이 안 됐던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던 게 전체의 한 40%가 됐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10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포션은 20%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3년 투자 가지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러리와 협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작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랑 좀 일종의 담합이나 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재고나 좀 쌓아서 잘 안 팔리는 것들을 펀드한테 넘겨놓고, 그리고 실제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작품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청산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났고 팔리지가 않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서 청산이 돼버리면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측보다도 투자자 쪽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트펀드가 조금 좋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아트펀드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은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해외 펀드들에 비해서 투자 기간이 길지가 않고요. 그리고 국내의 미술 시장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가격 지수나 이런 것도 좀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해외 펀드들 같은 경우 이제 모두가 다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들에도 투자가 가능하죠. 펀드 규모도 크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와 직접적인 구입 채널이 열리기도 하는데, 한국 펀드 같은 경우 아직 그 정도까지의 규모도 안 되고 기간도 안 되고 알려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유명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작가를 포함하여 몇몇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블루칩 작가 중에 굉장히 비싸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한기라든가 이우환이라든가 많이 있긴 한데, 그런데도 한 점 구입하는데 뭐 10억, 20억 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나 뭐 이렇게 펀드를 조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작품을 구입을 하기 어렵고, 선별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국내의 아트펀드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트펀드들보다는 제가 예전에서 어떤 책에서 봤었는데, 한 열 몇 명이 되는 사람들,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개모임을 하는 거죠. 뭐 한 100만원, 200만원씩 월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모아서 한 사람을 위한 미술 작품을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뭐 몇백만원, 1000만원 이상의 작품을 하나를 살 수가 있게 되고, 그 작품을 집에 걸어두면서 뭐 인테리어 효과를 가지면서도 좀 신진 작가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후에 장기간 동안 가져가면서 투자 수익률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트펀드들보다는 이런 식의 투자안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갤러리나 뭐 이런 측에서 미술품 투자가 좀 대중화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대중들이 갤러리나 와서 이렇게 하면 좀 홀대하는 성향도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서 좀 물어보고 하더라도 꽤 친절해진 면을 좀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개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좀 교육이나 강의 같은 걸 좀 주선을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흔쾌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좀 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트펀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우환 작가님을 좀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어떤 작가를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근 기사에서도 BTS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죠. 그 사람이 이제 부산에 방문을 하면서, 원래 이우환의 광팬이라고도 하고요. 방명록에다가 잘 봤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바람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는 방명록을 남기면서도 최근에 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좀 위장 논란이 있었을 때 이 작품이 다 내 작품이 맞다.
보통은 이제 뭐 위작 같은 경우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이제 청경자 작품 경우는 그렇게 됐었고요. 근데 이우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작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켰던 작가분이기도 해서 좀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이거저거 전달드리기에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 단색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후에 한국 추상미술계의 거의 거장이시고, 지금 현존하는 생존 작가 중에서는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작가분이기도 하고요. 83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환기와 함께 굉장히 한국의 블루칩 작가로서 세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작가 분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제 호당 가격이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이렇게 리스트에서 보셨을 텐데 한 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경매가 한번 진행될 때 뭐 몇십만 원어치가 계속 거래가 되고, 낙찰가율도 거의 80%, 70%, 80%에 달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최근 한 5년간 경매 낙찰 총액을 보더라도 뭐 한 5, 600억 가까이 되시는, 뭐 국내에서 2위 정도 되시는 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대중들이 봤을 때에도 이분의 그림이다라고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이 또 많이 있는 게, 유명한 게 뭐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뭐 바람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딱 보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어디 그 키아프 갔을 때 옆에 이제 어린 꼬마애가 지나가면서 이거는 점 하나 찍었는데 막 되게 비싸네, 막 10억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좀 중간에 위작의 논란이 일어났던 것도 그런 식의 좀 단순화된 그런 그림을 많이, 여백의 미를 굉장히 많이 살리는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2015년, 16년에 좀 위작 논란도 있었고, 이게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또 일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림을 보시면은 뭐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이런 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으로부터는 점만 찍혀 있고요. 선으로부터는 선만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작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라는 면 때문에 그런 위작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위작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바람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좀 만들었던 작품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분은 1936년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서 시서화 같은 걸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많이 배워왔었고, 서울대 미대에 입학을 했었죠. 하지만 한 1년 정도 만에 중퇴를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니혼대의 철학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일본 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조였던 이제 모노아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조를 좀 미론을 정립하면서 이끌게 되게 됩니다. 이분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철판, 돌멩이 이런 거를 원래 좀 이렇게 설치 예술인 거죠. 이렇게 놔두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가공하지 않고 그리지 않으면서 단순히 철판을 어디 하나 갖다 놓고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의 모노화 사조를 굉장히 발전을 시킨 분이시고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돌멩이 하나 철판 옆에다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작품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서양 미술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나서 일본 자체에 좀 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양의 여백의 미인 거죠. 그런 걸 좀 잘 살릴 수 있었던 사조를 만들어서 유행을 시켰던 거고요. 후에 단순함과 여백의 미가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인 미술 사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게 되는 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노하의 사조의 작품이나 아니면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점 하나 선 하나 그려놓고 아니면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막 뭐 10억 넘게 팔리고 이러니까 좀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사실 베이스가 철학이 베이스가 돼 있으면서 철학 쪽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추구하는 바는 작품 자체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여백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의 물체, 사물, 오브제인 거죠. 아니면 점이나 선이 들어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여백까지도 같이 살려주게 되면서 다른 세계로 좀 이끌어주는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당황을 할 수 있는데, 좀 이거 금방 그려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완 작가님이 얘기하셨듯이 한 작품을 하더라도 몇 초 안에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도 있다. 그만큼 많이 고민하시고 해서 만드는 작품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모노화 운동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미술을 한다라고 나와서 만들어낸 어설픈 사조다라고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 후에 궁극의 단순함과 여백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을 많이 받게 되는 미술 사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우리나라 작가로서는 백남준 이후에 두 번째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었고요.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 아니면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런 데서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이런 작품들에서 바람 관련된 시리즈들이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이제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조응이라고 하는 코레스폰던스라고 이제 크다란 붓으로 그리는 좀 작품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그려지고 팔리고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가장 비싸게 팔렸던 게 2014년에 소더비 경매에서 한 23, 4억 원 정도 되는 선으로부터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제 이후에 김환기를 뛰어넘을 작가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위작 논란이 생기면서 좀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작품은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고, 오히려 바람과 같이 이제 위작이 좀 어려운 작품들이 좀 더 인기를 얻게 되고, 위작 논란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이후한 작품에 대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이제 위작 논란 관련된 게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고, 한국의 최극단에 있는 이제 블루칩 작가로서 프랑스 퐁피두 매치센터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2019년 초에 해서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지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2010년에 일본에 이제 개인 미술관을 열었었고, 2022년에 프랑스에 이제 아를레라는 곳에 이우한 화백 개인 이제 미술관을 또 개관을 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아직 생존해 계시다라는 점,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큰 종적을 남기고 가시게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잘 거래가 되는 거는 이제 100호 작품이나 150호 작품들이 경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호가 넘는 선으로부터의 이런 작품들, 잘된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23, 4억 하는 최고가를 좀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매 시장계에 좀 관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완 작가님의 좀 유명한 작품들 몇 개를 보여드리고, 이런 걸 몇 개 보시면은 최근에 했었던 키아프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우환 작가님 작품이네 라고 쉽게 알 수 있으실 거라서 좀 아는 척 하기도 괜찮으실 거고,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는 시발점으로서의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장이시기도 하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